여러분은 효자라는 말을 들으면 어떤 이미지가 떠오르시나요? 아마 따뜻하고 믿음직스럽고 부모님께 헌신하는 그런 모습을 그리실 겁니다. 제 전남편이 바로 그런 효자였습니다. 시어머니는 좀 괴팍한 성격이었는데 그런 시어머니를 가장 가까이서 챙기고 맞춰주는 착한 아들. 동네 어른들 모두가 칭찬하는 완벽한 효자들이 바로 제 남편이었죠. 하지만 저는 이제 압니다. 그 완벽한 가면 뒤에 숨겨진 얼굴이 얼마나 소름 끼치는지 말이죠. 이 사연을 듣는 구독자 여러분들과 저처럼 평범한 사람들은 절대 이해하지 못할 그런 사건일 겁니다. 이혼하고 한동안 저도 이 사건을 입 밖으로 꺼내지도 못했습니다. 이혼의 경험이 슬프거나 억울해서가 아니라 너무나 비현실적이고 너무나 추악해서 떠올리고 싶지 않았거든요. 하지만 시간이 약이라더니 이제는 좀 가벼운 마음으로 말할 수 있게 되었네요. 제가 이혼하게 된 이유와 그 착한 효자들이라는 가면 뒤에 숨겨져 있던 진실에 대해 말해보려 합니다. 시어머니와 저는 결혼 준비 때부터 그리 사이가 좋지는 않았습니다. 시어머니는 6층짜리 건물을 소유하고 계세요. 시아버지는 돌아가시고 안 계시고요. 남편은 그런 시어머니 건물을 책임지고 관리하는 일을 합니다. 시어머니는 건물까지 소유하고 있을 정도로 여유가 있으신 분인데도 돈에 있어서는 굉장히 인색하신 분이었어요. 처음 시어머니하고 제 사이가 틀어진 일은 혼수 때문이었습니다. 시어머니가 저희 신혼집을 장만해 주셨는데요. 시어머니가 사주신 건 맞지만 또 엄밀히 말하면 남편이 산 거기도 합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면요. 남편은 어머님 건물 관리를 10년 넘게 했는데 월급은 정말 최소한으로 거의 알바비에 가까운 돈만 받았대요. 어머님 말로는 남편에게 줄 월급 중 당장 쓸 것만 일부 주고 나머지는 어머님이 따로 관리해 준다고 했답니다. 그리고 결혼해서 집 살 때 그거 보태준다고 하셨다더군요. 엄마 말이라면 다 고지고대로 듣는 남편은 알겠다고 했고요. 그러니까 신혼집을 사는데 들어간 그 돈은 남편의 지난 10년간의 월급이기도 한 거죠. 그래서 결론적으로 어머님이 신혼집을 사주신 거긴 하지만 거기에는 남편 돈도 상당히 들어가 있는 거였습니다. 그런데도 어머님은 저에게 그렇게 말씀하시지 않고 내가 집을 해주는 거니 고맙게 생각하고 그에 걸맞는 삐까뻔쩍한 혼수품을 해와라. 예단도 해오라고 요구를 하셨어요. 어쨌든 남편이 집을 해오는 거니 저도 당연히 혼수는 제가 할 생각이었고 저희 엄마랑 이것저것 알아보러 다녔죠. 그렇게 저희 살림에 꼭 맞는 혼수품으로 준비를 하려고 하는데 어머님은 당신이 원하는 대로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그러면서 혼수품 목록까지 주셨는데 어머님이 주신 품목 자체가 엄청 고가의 제품인데다 가구는 너무 앤틱하고 올드한 디자인이 많아서 제 취향도 전혀 아니었습니다. 저는 어머님께 좋게 말씀드렸어요. 남편과 제가 살 집이니 저희가 알아서 준비하고 싶다고요. 그랬더니 어머님은 저보고 날로 결혼하려는 거냐며 도둑놈 심보라는 소리까지 하셨죠. 그러면서 당신이 집까지 해주는데 혼수 같은 것도 적당히 싼 걸로 대충 하려고 하느냐며 왜 우리가 손해보는 장사를 하냐며 생난리를 부리시는 거예요. 아들 결혼이 장사인가요? 그리고 제가 준비하기로 한 혼수도 어머님 말씀대로 그렇게 싸구려도 아니었고 백화점이나 전문 가구 매장에서 구매하려고 했던 것들이었습니다. 어머님 본인이 생각한 예상과 디자인에 안 맞는다고 저한테 뭐라고 하시는 것 뿐이었죠. 게다가 당신에게는 모피코트랑 명품 가방까지 해오라고 하시는 거예요. 어머님 평소에 그런 거 입고 다니시지도 않고 명품 가방 들고 다니는 년들은 머리에 똥만 찾느냐는 소리까지 하실 정도로 그런 거에 관심 없다고도 하셨습니다.
그런데 막상 아들 결혼시키려고 하니 본전 찾아야겠다 싶어 그런 거 다 내놓으라고 하신 거죠. 그 일로 어머님과 제 사이에는 트러블이 생겼고 저는 진지하게 이 결혼을 엎어야 되나 싶기도 했습니다. 그런데 남편이 어머님을 설득한다고 했고 저랑 못 헤어진다고 붙잡았어요. 저도 그땐 남편이 너무 좋았기에 당사자들의 문제가 아니라 시어머니의 문제로 헤어지고 싶지 않았습니다. 지금 돌이켜보면 결혼에 있어서 정말 중요한 부분이었는데도 그때는 철딱서니 없게 몰랐던 거죠. 하여튼 남편이 어머님께 잘 얘기한 것 같고 그 후 다행히 어머님이 요구했던 혼수품과 예물 이야기는 들어갔습니다. 그리고 결혼 준비를 다시 시작했는데 이미 시작부터 어머님과 제 사이는 좋지 못했던 거죠. 어머님은 제가 당신의 착한 아들 꼬드기는 여우 같은 년이라고 생각하셨으니까요. 그렇게 결혼을 했으니 결혼 생활 내내 시댁 식구들과 트러블이 많았죠. 특히 엄청 얄미운 성격의 시누이가 있었는데 어머님 옆에 딱 달라붙어서 어머님 편들고 저 괴롭히는데 한통속이었습니다. 저를 거의 왕따시키듯 했죠. 저는 시어머니와 시누이 때문에 결혼 초창기부터 빠르게 지쳐갔고 결혼 잘못했구나 느끼기도 했어요. 하지만 이미 선택한 결혼이고 남편과 제 사이에는 뚜렷한 문제가 없었기에 그냥 저냥 참고 지냈습니다. 시어머니와 시누 때문에 부글부글하면 혼자 삭히고 눌러가면서요. 그러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결혼한 지도 한 4년 정도 지났을 때인데 남편이 뜬금없이 그러는 거예요. 여보, 아무래도 우리가 엄마 모셔야 할 것 같아. 갑작스러운 말에 들고 있던 숟가락을 떨어뜨릴 뻔했습니다. 뭔 소리야? 갑자기 무슨... 그리고 어머님도 혼자 사시는 게 편하다고 하셨잖아. 그랬는데 요즘은 혼자 지내니 적적하다는 소리도 자주 하시고 예진이도 결혼하고 집 나갔다 보니 더 외로우신가 봐. 자꾸 혼자 지내는 게 무섭고 싫다는 소리를 하시네. 어머님도 나 그렇게 편하지 않으시잖아. 나도 마찬가지고. 엄마랑 잘 좀 지낼 수 없어? 그 말에 저는 발끈했죠. 이렇게 지내는 게 나 때문이야? 어머님하고 아가씨가 한통속으로 나 따돌리는데. 뭘 따돌려 우리 엄마가. 당신은 안 겪으니까 모르겠지. 하여튼 같이 사는 거 나는 안 될 것 같아. 그리고 그거 당신 생각이잖아. 그런데 남편은 제 거절에도 우물쭈물 하더라고요. 실은 엄마가 대놓고 물어보셨어. 뭘? 같이 사는 게 어떻겠냐고. 왜 그러신데? 나 좋아하지도 않으시면서. 어쨌든 나는 싫어. 그럼 엄마한테 뭐라 그래? 당신이 알아서 잘 말해. 내가 그런 것까지 일일이 다 떠먹여줘야 돼? 하여튼 나는 분명히 말했어. 어머님하고 같이 못 살아. 살 거면 당신 혼자 어머님 모시고 살아. 엄마한테 뭐라고 하냐고. 나라고 뭐 마냥 좋은 줄 알아? 근데 거절할 말이 없잖아. 라면서 툴툴거리더라고요. 저는 그때 깨달았습니다. 남편에게 효심이란 어머니를 위하는 진정한 마음이 아니었습니다. 남편은 어머님 밑에서 일을 하고 있었기에 필연적으로 어머님 비위를 좀 맞추고 살 수밖에 없었어요. 진짜 어머님을 위하고 자식으로 마음을 다하는 게 아니라 그저 어머님 기분 상하지 않게 비위를 맞추는 것뿐이었죠. 사실 남편도 자기 엄마지만 어머님을 그렇게 편하게 생각하지 않고 또 어머님에게 내심 불만도 많아 보였습니다. 아무리 부모 자식 간이라고 해도 10년 넘게 같이 일을 하다 보니 부딪히는 부분도 많았던 것 같아요. 게다가 어머님 성격이 불같으신데 만만한 남편한테 화도 잘 내시고요. 남편 입장에선 묵묵히 그런 걸 다 받아들이다 보니 속으로는 쌓인 게 좀 많은 것 같기도 했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어머님과 합가하자는 거 남편도 진심으로 원하는 것도 아니었어요.
그저 어머님이 원하시니 저한테 그 내용을 전달하는 것 뿐이었죠. 어쨌든 저는 끝까지 싫다고 했는데요. 남편이 그 말을 어머님께 전한 것 같았습니다. 며칠 후 시어머니가 직접 저희 집으로 찾아오셨어요. 저도 회사 퇴근하고 집으로 와 있는데 집에 오고 5분도 안 돼서 어머님이 오신 거죠. 어머니, 갑자기 어쩐 일로 오셨어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묻자마자 갑자기 제 머리채를 잡고 흔드는 겁니다. 진작에 제 머리채 잡으러 저희 집에 오신 거죠. 두피가 뽑혀 나갈 것 같은 고통과 함께 속수무책으로 바닥에 내동댕이 쳐졌습니다. 아픈 것도 아픈데 이 상황이 뭔지 기가 막히더라고요. 이게 어디서 지 마음대로 굴어? 너 내 말이 개똥같이 들리냐? 내 아들이 네 서방인 줄만 알지? 같이 살자는데 단박에 거절했다며? 야, 이 싸가지 없는 년아. 이 집이 누구 건데? 이 집 내 거야. 그런데 네가 뭔데? 그따위로 굴 거면 내 아들이랑 이혼하고 나가. 이 집에서 나가. 나는 여기서 살 테니까. 그러시는 겁니다. 저는 기가 막히기도 하고 그 상황이 너무 무서워서 눈물까지 나더라고요. 때마침 남편이 들어왔고 흥분한 어머님을 뜯어 말렸습니다. 저는 그 일로 이혼까지 생각했는데 남편이 사과하고 싹싹 빌어서 참았습니다. 어머님한테 머리채 잡히고 내동댕이까지 쳐졌기 때문에 그때부터 시어머니 생각만 해도 치 떨리고 너무 싫더라고요. 저는 그 후로 시댁에 안 간다고 했고 남편도 자기 혼자만 시댁에 갔습니다. 그 일로 시어머니와 신우가 제 욕을 엄청 했지만 제할 바 아니었습니다. 그냥 이대로 인연 끊고 살고 싶은데 남편이 어머님 밑에서 일하니 그것도 쉽지 않고 또 남편도 그럴 생각은 전혀 없었죠. 자기 어머니하고의 관계도 끊어낼 수가 없었고 그렇다고 저랑 이혼도 못한다고 하는 그런 상황이었던 겁니다. 사실 제가 좀 더 확고했더라면 이혼을 했겠죠. 하지만 저도 그때 당시만 해도 이혼까지는 생각하지 않았던 것 같아요. 하지만 마음 한켠에는 이렇게 계속 살 수는 없다. 끝을 내든 뭔가 있어야 된다라는 생각은 계속 있었죠. 제가 시어머니를 잘 안 보게 되면서부터 남편과 제 사이도 점차 안 좋아지기 시작했습니다. 남편은 제가 좀 더 어머님한테 곰살맞게 잘했으면 이렇게 되지 않았을 거라고 은근히 저를 원망하는 듯 했고 그런 모습에 많이 싸웠죠. 그렇게 냉전이 계속되던 어느 날이었습니다. 갑자기 엄청난 사건이 터졌어요. 그날은 자고 있는데 갑자기 전화가 울렸고 남편이 받았습니다. 그런데 병원 응급실이었어요. 어머님이 집에 쳐들어온 괴한에게 두들겨 맞고 병원 응급실에 실려가셨다는 거예요. 저도 자다가 갑자기 깨서 너무 놀랐죠. 무슨 일이야? 큰일 났어. 엄마 집에 강도가 들었대. 지금 엄마 병원 응급실이래. 뭐라고? 강도? 어머님은 괜찮으신 거야? 나도 몰라. 빨리 어디 꼭 가보자. 저는 남편의 말에 너무 놀라 심장이 막 뛰더라고요. 급하게 옷을 꿰어입고 병원으로 한달음에 달려갔습니다. 응급실 앞에 도착하니 신우가 이미 와 있었죠. 울면서요. 어머님을 기다리며 남편은 머리까지 쥐어뜯으며 안절부절 못하더라고요. 다행히 어머님은 좀 다치시긴 했지만 생명의 위협까지 될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잠시 후 저희는 병실로 옮겨진 시어머니를 마주할 수 있었습니다. 어머님의 모습은 처참했어요. 넋이 나가 있었고 머리와 손에는 붕대가 감겨져 있었죠. 게다가 시어머니는 너무 큰 충격을 받아 말도 제대로 못하고 그저 텅 빈 눈으로 천장만 바라보고 계셨습니다. 경찰의 말에 따르면 집에 침입한 강도가 몽둥이를 들고 들어왔대요. 시어머니는 안 자고 있었고 목이 말라서 나가셨다가 금고를 열려고 하던 강도와 딱 맞닥뜨렸다고 했습니다. 놀라서 방으로 들어가 곧바로 신고를 했는데 강도가 따라 들어와 시어머니의 머리를 때렸다고 했습니다.
다행히 시어머니가 이미 112를 누른 상태에서 일어난 일이었고 강도는 경찰이 올 것을 예상해 도망친 모양이었어요. 금고를 털려다 실패한 금고털이범 강도 같다고 했습니다. 하지만 단순 강도인지 아니면 원한에 의한 범행인지 조사를 해야 했어요. 시어머니는 쉰 목소리로 평소 돈 문제로 자신을 협박하던 채무자가 한 명 있다면서 그 사람이 의심된다고 했습니다. 전에 어머님 건물에 있던 세입자였고 어머님하고 잘 지냈었는데 나중에 상과 관련 문제 및 돈 문제가 생겨서 점포 빼서 나갔다고 했어요. 그 뒤로 돈 때문에 서로 내용 증명 보내고 다툼이 있었다고 했습니다. 시어머니는 그 사람이 이렇게 한 게 아닌가 의심하더라고요. 경찰은 시어머니의 진술을 토대로 수사를 진행하겠다고 했습니다. 강도 사건이라니 이런 건 TV에서나 봤지 실제로는 처음 겪었다 보니 너무 어안이 벙벙하고 무섭더라고요. 무엇보다 당사자인 시어머니가 충격이 너무 큰 듯 했습니다. 다행히 빠른 신고를 했고 그걸 눈치챈 강도가 일찌감치 도망간 모양인데 어머님이 신고를 좀 늦게 했더라면 어떤 일이 있었을지 아찔하더라고요. 저는 병실에서 시어머니를 간호했습니다. 미운 감정이 없는 것은 아니었지만 어쨌든 너무 큰 일을 당하셨고 사람 목숨보다 중요한 것은 없잖아요. 저를 미워하고 괴롭힌 시어머니기 전에 나이 드신 분인데 이런 일을 당했다 생각하니 좀 안쓰러운 마음도 있었고요. 하여튼 그렇게 경찰 수사가 진행됐고 저는 병실에 틈틈이 와서 어머님을 간호했습니다. 그런데 저는 그맘때 남편의 행동이 좀 이상하다는 생각이 들었어요. 엄마가 그런 일을 당했는데 슬퍼하고 분노하기보다는 뭔가에 쫓기는 듯 불안해하고 초조해하는 게 보였거든요. 경찰이 어머님의 진술에 따라 그 채무자를 조사하고 있었는데 당연히 그 사람은 자기는 이런 일과 무관하다고 했다더군요. 하지만 남편은 그 남자가 평소에도 어머님을 위협했고 협박하고 원래도 성질이 좋지 않은 사람이라면서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달라면서 막 부추기는 느낌도 들었습니다. 마치 경찰이 더 이상 다른 가능성은 파고들지 않기를 바라는 사람처럼요. 남편의 행동이 묘하게 어딘가 이상하고 부자연스럽더라고요. 불안하고 초조해 보이기도 하고요. 저는 그런 남편이 참 이상하다 생각했는데 그 일이 있고 얼마 지나지 않았을 때였습니다. 어머님의 병간호를 하고 집으로 돌아왔는데 남편은 마침 소파에서 잠이 들었더군요. 그런데 남편 앞에 있는 핸드폰으로 그 카톡이 온 겁니다. 그런데 그 카톡 내용이 오빠 전화 가능해? 였습니다. 오빠라니 뭔가 좀 석연치 않은 카톡이었죠. 저는 고민 끝에 그 카톡을 확인해 보게 되었어요. 그리고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에게는 상간녀가 있었다는 사실을요. 저는 미련하게도 그때까지도 전혀 남편의 외도를 눈치채지 못했습니다. 남편에게 여자가 있었다니 너무 충격이었죠. 남편은 그 여자와 만난 지 꽤 된 것 같고 남편에게 오빠라고 하는 거나 프로필상의 사진도 그렇고 저보다는 훨씬 어려 보이더라고요. 좀 더 자세하게 읽다 보니 그 여자는 어머님 상가 2층에 있는 피부관리샵 원장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습니다. 남편이 그 건물 관리를 하다 보니 오며 가며 마주치다가 눈이 맞은 모양이었어요. 이 인간이 나 몰래 바람을 피웠다니 너무 기가 막혔죠. 그 여자는 남편더러 관리실 놀러 오라느니 저녁 먹고 가자느니 바도 또 보고 싶다느니 난리 부르스였습니다. 남편 역시도 좋다쿠나 해해실실 거리고 있고요. 제 앞에서 남편은 늘 무덤덤하고 차분한 성격인 줄 알았는데 상간녀에게는 딴판이더라고요. 그런데 남편이 바람을 피웠다는 것보다 더 충격적인 진실이 숨어 있었습니다. 그 카톡 대화방 내용을 처음부터 끝까지 다 읽은 저는 심장이 발끝까지 떨어지는 것 같았죠.
그 안에는 인간이라면 차마 저지를 수 없는 끔찍한 대화들이 고스란히 담겨 있었거든요. 오빠, 나 돈 때문에 미치겠어. 우리 오빠도 또 돈 사고 치고. 오빠가 나 좀 도와줄 수 없을까? 나도 결혼하고 나서 우리 와이프가 내 월급 다 관리하고 있어서 여유가 별로 없는데. 그래도 건물주 사장님이 오빠 엄마잖아. 건물주 아들인데 그렇게 돈이 없다고? 그렇긴 한데 저기 있잖아. 내가 할 말이 있긴 한데 너 지금 통화 가능하지? 지금은 좀 어려운데 그냥 톡으로 해. 톡으로 할 얘긴 아니고 큰 돈 벌 수 있는 일이 있긴 한데. 진짜? 뭔데? 근데 좀 위험할 수도 있는 일이라서 일단 통화하자. 그렇게 하고 톡은 끊겨 있더라고요. 그리고 그 다음 톡은 이렇게 이어져 있었습니다. 너네 오빠한테 잘 얘기했지? 그렇긴 한데 너무 떨리고 무섭네. 우리 오빠 걸리면 어떡해? 잘해야 돼. 실수 없이. 엄마가 여기저기 원한 산 사람이 많아. 돈 문제 때문에. 그래서 괜찮을 거야. 나도 그렇게 진술할 거고. 알았어. 그러면서 남편은 상간녀에게 저희 시어머니의 집 구조, 금고 위치, 심지어 금고 비밀번호까지 상세하게 알려주었습니다. 저는 입을 틀어막았죠. 한마디로 어머님의 강도 사건은 다 남편이 꾸민 짓이었던 겁니다. 남편은 그 상간녀의 친오빠를 이용해 범행을 저지르려고 했더군요. 게다가 시어머니가 돈 때문에 원한을 산 채무자가 있다는 사실을 이용해 그 사람에게 죄를 뒤집어 씌울 계획까지 세웠고요. 어머님 강도 사건이 터진 후에 둘의 대화는 더 과간이었습니다. 어쩌지? 오빠도 이런 일은 처음이라 너무 당황했나 봐. 오빠네 어머니가 자고 있을 때 해치우려고 했는데 오빠 어머니가 잠도 안 자고 갑자기 튀어나와서 신고까지 해버리니까 너무 당황했대. 일단 만나서 얘기하고 이런 카톡은 하지 마. 내가 갈 테니까 일단 나와. 그 카톡이 끝이었습니다. 그리고 좀 전에 상간녀가 통화 가능하냐고 톡이 왔던 거고요. 그 톡을 다 읽은 저는 휴대폰을 쥔 채 바닥에 주저앉았습니다. 온몸이 사시나무처럼 떨렸습니다. 분노를 넘어선 공포가 저를 덮치더군요. 제가 지난 몇 년간 함께 살아온 남자, 그 다정했던 남편은 사실은 악마 그 자체였습니다. 자신의 어머니를 돈 때문에 저렇게 처참하게 만들고도 눈 하나 깜짝하지 않는 사람의 탈을 쓴 악마였던 겁니다. 저는 그날 밤 뜬 눈으로 밤을 새웠습니다. 그리고 결심했습니다. 이 지옥 같은 연극을 내 손으로 끝내겠다고요. 저는 조용히 그들의 모든 대화 내용을 캡처하고 제 개인 이메일로 전송했습니다. 그리고 다음 날 경찰서에 들렀다가 어머님이 계신 병실에 다시 찾아갔습니다. 시어머니한테도 이 진실을 얘기해줘야겠다고 생각했거든요. 그런데 어머님은 제가 병실에 들어설 때부터 저를 마음에 안 든다는 듯 쳐다보고 있는 겁니다. 시어머니 죽을 고비 넘기니까 그제야 며느리 노릇 좀 하는 거니? 아들, 딸 다 놔두고 어머님 간병해 주는 게 저밖에 없는데도 저렇게 말하시더라고요. 저는 어처구니가 없어서 일단 아무 말 안 했죠. 그런데 내가 결국 이렇게 된 것도 따지고 보면 다 네 탓이다. 네? 그게 왜 제 탓이에요? 내가 합가하자고 했지? 합가하자고 했는데 네가 싫다고 해서 내가 혼자 살다가 이런 봉변을 당한 거 아니야. 집에 사람 복닥복닥하니 많았어 봐라. 아들내미라도 떡하니 집 지키고 있었어 보라고. 그럼 내가 이런 일을 당했겠니? 노인네 혼자 산다고 소문나니 이런 일을 당한 거지. 어머니, 이런 일 당한 것도 제 책임이라 그 말씀이세요? 그래. 늙은 시어머니 혼자 살게 냅두니까 이런 일도 겪는 거다. 너 아쉽지? 콱 죽어버렸어야 되는데 내가 멀쩡해서. 어머님 말씀이 너무 지나치시네요. 그리고 지금 이 순간에도 어머님 간병하러 오는 거 저밖에 없는 건 모르세요?
소 잃고 외양간 고치면 뭐해? 진작 합가했으면 이런 일도 없었지. 저는 도저히 못 참겠더라고요. 바로 가방 챙겼습니다. 저 그냥 가겠습니다. 그래, 가라. 너 가는데 내가 해준 집에서도 그냥 짐 싸들고 나가. 네? 내가 아무리 생각해도 괘씸해. 내 아들 살라고 해준 집이지 너 살라고 해준 집도 아니야. 내가 내 돈으로 집 사줬는데 그 집에 가지도 못하고 혼자 살다가 이런 봉변을 다 당했잖아.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습니다. 어머니, 제발 정신 좀 차리세요. 저 지금 어디 갔다 온 줄 아세요? 네가 어딜 갔다 왔는데? 경찰서 갔다 왔어요. 어머님 그렇게 만든 건 어머님이 지목했던 그 채무자 아니에요. 그 말에 어머님 눈이 휘둥그레졌죠. 그럼 너는 누가 범인인지 안다는 거니? 네, 알아요. 그래서 경찰서 갔다 왔다니까요. 그게 누군데? 그때 남편이 병실에 들어왔습니다. 저는 코웃음 치며 말했죠. 저기 있네요. 어머님 강도 사건의 범인. 그 말에 찬물이라도 끼얹은 것처럼 조용해지더라고요. 너 지금 뭐라고 했어? 저기 있잖아요. 이 사건을 일으킨 사람, 어머님 아들이요. 제 말에 어머님은 미쳤느냐고 어디서 그딴 소리를 하면서 내 아들과 나를 이간질시키느냐 고함을 질렀고 남편은 얼굴이 시뻘개져서는 제 팔을 잡았습니다. 따라 나오라면서요. 저는 놓으라고 했고 그러면서 실랑이가 벌어졌어요. 그런데 그 순간이었습니다. 병실 안으로 사복경찰 2명이 들어왔죠. 강주환 씨 되시죠? 강도상해 및 살인 교사 혐의로 긴급 체포합니다. 그 말에 어머님도 기함하고 남편도 얼굴이 새파랗게 질리더라고요. 무슨 소리예요? 뭔가 오해가 있나 본데 나 아니에요. 증거 다 있습니다. 강주환 씨가 내연녀 박세미 씨와 박세미 씨의 오빠를 이용해서 어머니 살인 교사를 하셨죠. 아니라니까요. 무슨 말도 안 되는 소리야. 남편은 버둥거렸고 다 오해라고 소리를 질렀습니다. 그 모든 걸 지켜보던 어머님이 입이 떡 벌어져서 보고 있다가 다급하게 소리치더라고요. 그게 무슨 소리예요? 내 아들을 왜 잡아가? 좀 더 면밀하게 조사를 해야겠지만 지금으로선 차복자 씨 사건의 주요 용의자가 아드님인 강주환 씨예요. 뭐라고요? 일단 서로 가서 얘기하시죠. 남편은 그렇게 아니라고 외치며 경찰에 끌려갔고 어머님은 너무 큰 충격으로 어버버했습니다. 그러더니 저한테 그러는 겁니다. 저게 다 무슨 소리야? 들으셨잖아요. 어머님 그 사건 다 저 사람이 꾸민 짓이에요. 어머님 재산 노리고 어머님 보험금까지 노리고요. 뭐라고? 주환이가 왜? 어머님 속으로 낳은 자식인데 저 속을 제가 어떻게 알겠어요. 그러면서 다 저 때문이라고요? 아니요. 다 어머님 아들이 저지른 짓이잖아요. 어머님은 충격으로 뒷목을 잡으며 쓰러질 뻔했고 저는 일단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그리고 그 병실을 빠져나왔죠. 경찰 조사를 통해 남편은 어머님에게 원한이 깊었고 어머님의 돈을 노려 이 같은 짓을 저지른 사실이 밝혀졌습니다. 어머님이 아들이라고 월급도 제대로 안 주고 일을 부려먹은 것에 오랫동안 앙심이 있었던 데다 상간녀도 맨날 돈돈거리니 이런 일을 꾸민 것 같더라고요. 본인이 직접 나서지 않고 범죄 사건으로 만들어서 어머님에게 해를 가하고 본인은 피해자인 척하면서 어머님 돈을 통째로 꿀꺽하려 한 거죠. 게다가 남편은 만약 일이 잘못될 경우 모든 죄를 상간녀와 그녀의 오빠에게 뒤집어 씌우고 빠져나갈 계획까지 세웠다는 사실도 밝혀졌습니다. 이 사실을 알게 된 상간녀는 경찰 조사에서 자신이 아는 모든 것을 털어놓으며 남편에게 원망을 퍼부었다고 했죠. 결국 법의 심판대 앞에 선 세 악마는 서로를 물어뜯으며 함께 지옥으로 떨어졌습니다. 남편과 상간녀 그리고 그녀의 오빠까지 징역형을 선고받게 되었죠. 시어머니는 모든 진실이 밝혀진 후 충격으로 쓰러져 지금은 요양병원에 계신다고 하더군요.
저는 그 후 진행된 이혼 소송을 통해 이혼을 했습니다. 제가 그날 남편의 카톡을 발견했으니 망정이지 아니었으면 이런 배우가 있는지 꿈에도 상상 못했을 겁니다. 남편은 어머님에 대한 원망이 컸다지만 사실 직접적인 원인은 돈이 컸습니다. 그러니까 한마디로 돈 때문에 어머님을 해하려 한 거죠. 그 생각을 하면 모골이 송연합니다. 자기 어머니한테도 그렇게 하는데 저한테 안 그러겠나요? 만약 그 상간녀와 관계가 깊거나 제가 필요 없다고 판단되면 저한테도 그런 짓을 저질렀을 것 같더라고요. 겉으로는 그렇게 착해 보이고 점잖아 보이는 사람이었는데 사실은 속에 무시무시한 칼날을 숨기고 있었다는 게 오싹합니다. 결혼해서 살면서 그런 인간인지 전혀 눈치 못 챘다는 것도 무섭고요. 사람이 제일 무섭다는 말은 이럴 때 쓰는 거구나 싶더라고요. 그렇게 이혼 후 저는 한동안은 정신이 피폐했지만 시간이 지나면서 많이 괜찮아졌습니다. 제 지난 결혼 생활은 정말 악몽 같았어요. 사이가 좋지 않고 갈등이 있었던 시어머니와 신우, 그리고 마지막에 그 엄청난 사건까지. 저는 앞으로 재혼 생각일랑 꿈에도 하지 않고 살아가려 합니다. 많이 좋아졌긴 하지만 아직도 그때 일을 생각하면 오싹하기도 하고 또 사람을 믿는 게 어려울 것 같거든요. 이런 제 마음의 상처는 두고두고 천천히 회복해야겠죠. 제 사연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